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면서 하메네이로 인해 숨진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보력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며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며 이란 혁명수비대와 경찰이 우리와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잿더미가 된 이란 최고 지도자 관저가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도부가 사라진 이란 정부를 전복할 차례라고 촉구했지만 이란은 적의 심리전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습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보안 관저를 찍은 위성사진. 잿더미가 된 건물들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메네이가 숨졌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이란 국민에게 이제 거리로 나와 정부를 장악하라고 선동했습니다. ורבים הסימנים שגם הרודן הזה איננו. הבוקר סיכלנו בכירים במשטר האייתולות, מפקדים במשמרות המהפכה, בכירים בתוכנית הגרעין.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하메네이의 시신 사진을 확인했다는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사망설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도 하메네이를 비롯해 이란 고위 지도자 1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메네이 제거에 이어 이란 정권 교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לפנינו מערכה משמעותית, גורלית וחסרת תקדים להשמדת יכולותיו של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יכולות המהוות איום קיומי מתמשך על ביטחונה של מדינת ישראל. 하지만 이란 언론은 숨진 건 하메네이의 사위와 며느리라며 하메네이는 생존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하메네이 사망설 보도는 적의 심리전이라며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As far as I know, yes, they are alive, and the head of judiciary as well, the head of the speaker of parliament as well, all high-ranking officials are alive. 공습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 광장에는 정부 지지자들이 쏟아져 나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으로 이란을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뒤 공격을 그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란 차기 지도부에 대한 구성에 대한 질문엔 매우 좋은 구성이 있다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해서도 특유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장기전으로 가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뒤에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공격으로부터 이란이 회복되는 데에는 어쩌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2, 3일 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물러났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물러났다면서 이를 보며 이란이 합의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이번 주 내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황을 밀착 주시하면서 동맹국 정상들과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데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어라고 해서 이란에 대한 제대적인 공격 당시 밤새 상황을 지켜봤고 계속 이란 상황을
밀착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지만 이란 공격을 함께 진행한 양국 정상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서유럽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이란 주변 동맹국 지도자들과도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의회 여야 지도부인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은 7명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등 이번 충돌이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 작전이 기대한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란 지도부 인사가 숨졌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란의 야권 분열로 정권 교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에 앞서 이번 작전으로 대규모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lives of courageous American heroes may be lost and we may have casualties. That often happens in war. But we're doing this not for now. We're doing this for the future. And it is a noble mission.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 전후로 대규모 군사 증강에 나섰지만 중동 지역 내 방공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이 방대한 분노인 이번 이란에 대한 공격에서 여러 개의 출구 전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에서는 이번 공습으로 초등학교가 무너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등 각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각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혀 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남부 한 여자 초등학교입니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 17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각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적신월사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떨어지는 파편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 내 미군 기지로 향하면서 표적이 된 각국도 비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한 명이 미사일 파편에 숨지고 두바이 고급 호텔에서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에는 민간인 대피령이 내려졌고 공항까지 봉쇄돼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오가는 유충지가 막히면서 에너지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돼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란의 보복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은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긴급회의를 요청했고 프랑스와 바레인, 콜롬비아도 동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국제 평화를 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e calls on the parties to continue to work with determination and in good faith towards a lasting agreement.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간인 보호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공습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이스라엘, 영내 동맹국들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자국 군용기를 중동 방어 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gime in Iran is utterly abhorrent. They have murdered thousands of their own people, brutally crushed dissent, and sought to destabilize the region. 중재국 오만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양측의 싸움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Önce ateşkesin tesisi, ardından da müzakere masasına dönülmesi için diplomatik çabalarımızı hızlandıracağız.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국가들과 외교 경로를 모색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강한 어조로 이란을 규탄했지만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란과 이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부처가 참여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란 상황 관련 대책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 파악된 이란과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과 함께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우리 교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언법이 더불어민주당 사법 3법 마지막 순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대법관을 12명 증언하게 됩니다.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은 이제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증언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 변화할 대법원 지형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법안이 공포되고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늘어나 2028년 4명, 2029년 4명, 2030년 4명이 증언됩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오는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퇴직하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을 모두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을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뽑는 셈입니다. 대법원 청사는 새로 짓거나 적어도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정엔 4명의 자리가 더 있지만 대법관이 그보다 훨씬 늘었고 재판연구관 등까지 함께 증원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세종이나 대구로의 이전도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재판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6개의 소부와 12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증원되는 대법관이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아있는 만큼
청사와 재판부 구성 등을 두고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념보다 실용과 경제 성과를 중시하고 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권 분열이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원으로 유입됐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한 실용주의 정책 등에 공감해 지지층으로 합류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지만 386 운동권에는 반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과는 구별됩니다. 실용적 민생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도 통합을 위한 확장 카드가 될 수 있어 이른바 친명 그룹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확장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이 물결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지지층을 넘어 여권 내 현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권 장악 시도의 일환이었다며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반정청래, 반조국, 반문재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성이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 이슈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지만 갈등은 봉합된 수준이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당의 공식 추진위원회로 끌어안았으나 해당 모임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로 이 부분을 만들어달라. 공치모의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의 특위 및 국정조사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최근 SNS에 별다른 언급 없이 뉴 이재명 관련 기사를 공유했는데 SNS 공유는 공감의 의미로 통용되는 만큼 여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파 갈등을 최소화해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게 절실합니다. 결국 뉴 이재명 현상을 중도 확장 카드, 즉 통합 프레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이틀에 걸친 마라톤 조사에서 13가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전 동작구 의원과 김 의원 측근을 대질한 경찰은 김 의원의 추가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직자를 연상케 하는 옷차림으로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은 귀갓길에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13가지 의혹 다 조사 받으셨나요? 모든 의혹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첫 소환 때 경찰은 숭실대 편입 등 차남 관련 혐의를 캐물은 데 이어 둘째 날엔 정치 헌금이나 법인카드 등 김 의원 부부가 연루된 의혹을 주로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전 동작구 의원과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을 대질 조사해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되물었지만 김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 2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만 13개로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김 의원을 다시 부르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는 3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동력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선 향전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운전자는 SNS 팔로워 11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는데요. 병원을 전문으로 홍보해주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약병이 널브러져 있고 주사기엔 하얀 약물이 담겨 있습니다. 소독에 쓰이는 일회용 알코올 솜과 주사기도 한가득입니다. 전부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에서 쏟아져 나온 건데 경찰이 이틀에 걸쳐 수거했어야 할 만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어떻게 대량으로 차에 쌓아둔 건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포르쉐를 몰던 30대 여성 A씨는 SNS 팔로워 11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였습니다. 경찰은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밝히기 위해 A씨 업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업체는 온라인에서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연간의 병원 DB를 활용한다고 광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A씨는 자신이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렸는데 게시물 250개가 넘었던 A씨 계정은 사고 3일 만에 돌연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관계를 맺은 병원과 얽혀 있을 가능성을 비롯해 공급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씨가 투약뿐 아니라 약물 유통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닌지, 공범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에 취한 A씨가 끔찍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코인 자산이 탈취된 것과 관련해 자수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코인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고 코인은 다시 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한 뒤 이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의 주소지 서랍장에서 가상자산 월렛 저장용 SUV 4개를 발견해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암호인 니모니 코드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기사의 카드 배송 안내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한 달 동안 정교하게 짜인 사기 각본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지능형 보이스피싱 실태를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A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A씨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배송된다는 택배기사의 전화였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은행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자 명의 도용 확인을 위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A씨 명의 계좌가 각종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여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시로 A씨의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약식 기소로 해줄 테니 내 혐의를 당신이 벗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수사를 빌미로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락. 하지만 택배기사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직원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드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기관 사칭으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1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이체한 상태였습니다. 의심을 하니까 계속 제가 찾아봤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고 검색을 했고 그런데 진짜였고 그래서 저는 믿었고 전체적으로 짜여진
각본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너무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피싱범들은 조작한 공문서 등을 보여주고 실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또 비밀 수사 등을 명목으로 주위로부터 고립시키면서 더 많은 돈을 가로챘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055건, 발생 건수는 매년 300건 정도로 피해 액수는 지난해 160억 원에 다다르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관 사칭을 넘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의심스러운 연락은 우선 끊으라는 어서 끊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연락, 등기우편 반송, 대환대출 권유 등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응대하지 마시고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악성 앱을 설치해 중간에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는 만큼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또 다른 기기나 유선 전화를 이용해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내놓은 것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지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콕 집어 겨눈 건 투자, 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보유보다 매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바꿔 말해 버티면 손해를 보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사정권에 든 건 비싼 값 주고 사고선 정작 거주는 안 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입니다.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시장에선 전세금 등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 임대료 제도 강화도 거론됩니다. 올해부터 고가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과세 대상을 고가 1주택으로 넓히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역시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똘똘한 한 채까지 내놓고 전선을 넓힌 건 실거주 1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올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를 합쳐 부르는 이른바 압류 목성 등 서울 핵심지 정비 사업에 큰 장이 열리는데요. 건축자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진 조합원들을 사로잡기 위해 하이엔드, 고급 브랜드를 앞세워 재건축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이 주방에서 도마 없이도 과일을 깎습니다. 상판 타일에 항균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원래 다른 자재를 쓸 예정이었지만 조합원들이 기능성 제품을 강력하게 요구해 해당 제품을 전격 채택했습니다. 구태여 도마가 없이 이거로도 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합에도 적극 이제 부탁을 드렸고 마침 이 세라믹으로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창호업계는 요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을 겨냥한 고급 브랜드 홍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강이나 도심 야경을 액자처럼 즐기려는 수요가 많아 개방감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인기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브랜드 체험 전시장 운영은 이제 필수입니다.
조망 면적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 면적이 극대화된 이제 시스템 단창 등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서울 핵심지인 이른바 아비오목성 일대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요즘엔 조합원들이 직접 마감재 등을 선정하면서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건자재 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저가 복제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반납률도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가 몰던 화물차가 순식간에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시장을 찾았던 손님을 포함해 사상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달 인천 십정동에서도 7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도 70대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는 툭하면 터집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모두 페달 5조작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페달 5조작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 역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이러자 고령 운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셔서 전에 운전하셨지만 이제 운전대 내려놓으셨거든요. 본인도 스스로 불안해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 하지만 고령자 면허 반납률은 지난 5년 내내 2%대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 나이에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제도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급제동에 못 하시는 분들은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아니면 페달 5조작을 하신 분들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면허갱신이 필요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가상운전 테스트를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올해 안으로 고위험 운전자 판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해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칼바람이 멈추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더 잦을 걸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3월 한 달 동안 저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바람도 잔잔해지면 유입된 미세먼지가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3월이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봄철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에서 21 마이크로그램. 재작년엔 미세먼지 나쁨 이상 수준인 날이 10하루나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영향이 덜했지만 올 봄은 예년보다 대체로 더 따뜻하고 비는 적게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거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에 들어갑니다. 무인기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고 AI 빅데이터 분석 대상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영농 폐기물 소각을 금지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막을 계획입니다. 또 공공 석탄 발전기 가동 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엔 29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과 지하철 역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올해 3월 3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날 밤하늘에는 신비로운 붉은 빛의 달이 떠오를 전망인데요.
36년 만에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 밤하늘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6시 18분, 6시 50분부터 달의 왼쪽이 서서히 가려지고 8시 4분, 달 전체가 붉게 변합니다. 붉은 달, 이른바 블러드문은 59분간 이어집니다. 대보름 둥근 달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밤 10시 18분입니다. 지구 대기 상태에 따라 얼마나 선명한 붉은 빛을 낼지도 관측의 묘미입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 중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은 산란되고 파장이 긴 붉은 빛만이 달을 비추기 때문에 달은 마치 피피처럼 붉게 빛나게 됩니다. 이번 우주쇼를 제대로 즐기려면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탁 트인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야간 촬영 모드를 활용하면 36년 만의 기록을 직접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국공립천문대와 과학관들도 이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관측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한 창고와 인근에 있던 주택이 모두 탔습니다. 양평군은 화재 확산이 우려된다며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2층 전산 서버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IT 장비를 설치하는 데 쓰이는 구조물인 내부 전산용 서버렉 2개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화재로 서버실 내부 자동 수화 설비가 작동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경찰과 감식에 나서는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일절인 오늘도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영상권이라 큰 추위 없고요. 낮에도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오릅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너무 얇은 옷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과 영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고 밤부터 또다시 이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합니다. 수도권은 적게 오겠지만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1.4도, 대구가 6.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도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